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자식에게 금전을 보탰건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던 적 말이다. 도운 것은 분명한데 어인 일인지 개운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들었건만 쓴맛만 감도는 그런 심사, 혹은 그 반대로 거절하고 난 뒤 며칠 밤을 자책으로 뒤척였던 적은 없는가? 자식이 공경에 처했는데 내게 여력이 있으면서도 선뜻 건네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냉정한 부모라 질타했던 그런 밤들 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가족과 이별하여 지내면서 그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재화인가? 가르침인가? 돕는 것이 진정한 애정인가? 홀로 서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인가? 오늘날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금전 문제로 자식과 미묘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도와주자니 끝이 없고 거절하자니 양심이 불편하다. 일단 도우면 재차 부탁이 오고 두 번째를 들어주면 세 번째가 당연한 듯 뒤따른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부모는 자식의 금고가 되어 있고 자식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된다. 이것은 부모가 그릇된 것도 자식이 불효한 것도 아니다. 다만 경계가 흐려진 것이다. 사랑과 의존의 경계, 도움과 습관의 경계, 효심과 기대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일렀다. 도리는 과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자식을 사랑하되 자아를 잃지 말라. 도와주되 자신을 해치지 말라. 베푸되 내면의 평정까지 내어주지는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볼 주제다. 왜 자식은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가? 먼저 차분히 살펴보자. 자식이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었을까? 아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요구한다면 그것은 어디선가 배운 것이다. 누가 가르쳤는가? 바로 우리 부모 자신이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무한 책임감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연히 도와야 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 부모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내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것이 바로 자식 마음속에 형성되는 최초의 틀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반복된 금전적 지원이다. 처음에는 자식도 미안해한다. 부탁하면서 송구스러워하고 받으면서 고마워한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감정이 무뎌진다. 처음에 미안함은 점차 사라지고 부탁은 기대로 변하며 기대는 어느새 당연함으로 굳어진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묘한 특성이다. 정약용이 말한 인심, 곧 인간의 욕망은 한번 채워지면 더 큰 것을 찾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대신 해결하는 동안 자식은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인심과 도심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인심은 욕망과 안일함을 좇는 마음이고 도심은 책임과 도리를 따르는 마음이다. 부모가 계속 대신 해결해주면 자식의 도심이 자랄 기회가 사라진다. 스스로 헤쳐나가는 경험이 없으니 책임감도 해결 능력도 키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식은 영원한 미성년으로 머물게 된다. 네 번째 이유는 부모의 죄책감과 불안이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신호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 망설이면서도 결국 주는 모습, 불편해하면서도 참는 모습을 자식은 예리하게 감지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부모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조금만 더 부탁하면 결국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를 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약한 존재에게는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진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왜곡된 관계가 형성된다.
부모는 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이라는 고정된 틀. 이 틀 속에서 부모는 점점 더 소진되고 자식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간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처음 자식에게 금전을 보탤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순수한 부정이었을 것이다.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지지 않았는가?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을 사랑하되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계속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것은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벌고 관리하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니, 깨닫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부모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 때문이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까 두렵다. 자식이 나를 원망할까 불안하다. 이런 감정들이 부모를 계속 돈을 주는 쪽으로 내몬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다. 그대가 계속 도와준 결과 자식이 더 나아졌는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더 의존적이 되었는가? 솔직히 답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이다. 그대가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리가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정약용이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좋은 일도 과하면 해가 된다. 사랑도 분별 없이 베풀면 독이 된다. 부모의 헌신이 자식의 무책임을 키우고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당연함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정약용의 실학 정신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실사구시, 곧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구한다는 정신,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자식이 돈을 부탁했을 때 즉시 주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 이 질문들이 그대의 마음을 정리해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이 돈을 주려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대가 돈을 주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순수한 부정인가? 아니면 죄책감인가? 불안인가? 외로움인가? 미움받을까? 두려운 마음인가? 많은 부모들이 감정에 휘둘려 돈을 준다. 자식이 불쌍해 보여서,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나쁜 부모로 보일까봐 준다. 이런 감정이 동기가 되는 지원은 건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마음의 근원을 살피라고 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마음이 흐리면 행동도 흐려진다. 감정에 기반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왜곡시킨다. 부모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주고 자식은 그 죄책감을 이용하여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거래다. 그러므로 돈을 주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라. 왜 주려고 하는가? 정말 자식에게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질문. 이 도움은 문제 해결인가? 습관 유지인가? 자식이 요청하는 돈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해야 한다.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것인가?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 위기라면 도와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실제, 불가피한 사고 같은 것들. 이런 경우는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과도한 소비로 인한 부족, 계획 없는 지출의 결과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부자의 경우 부모가 개입할수록 자식은
더 의존적이 된다.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부모가 메워주면 자식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모에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자식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로 남는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 도움이 자식이 스스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의존을 강화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된다. 주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질문. 주고 난 뒤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금액인가?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다. 그대가 주려는 금액이 그대의 노후를 위협하지는 않는가? 그대의 생활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주고 나서 후회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을 금액인가?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을 준다. 그리고 나서 후회한다. 왜 그렇게 많이 줬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인다. 자식에게 준 것을 후회하는 자신이 밉고 그런 상황을 만든 자식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파괴된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자신을 해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고. 부모의 평안이 깨지면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손상이다. 그러므로 주기 전에 냉정히 계산하라. 이 금액을 주고 나서 내가 편안할 수 있는가? 내 노후 자금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형제들 사이에 불공평한 일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주고 나서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면 그것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다. 무리하게 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어라. 그것이 그대를 지키는 길이고 결국 자식도 지키는 길이다. 이제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원칙 말이다. 정약용의 심학은 바로 이런 원칙을 세우는데 탁월한 지혜를 제공한다. 경계가 없는 지원은 희생이고 경계가 있는 지원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인가? 네 가지 분명한 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 노후와 의료비를 해치는 도움은 절대 금지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이다. 그대의 노후 자금, 의료비 준비금, 생활비 기본금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자식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대의 미래를 담보로 주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그대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파탄나면 결국 그 짐은 자식에게 돌아간다. 지금 자식을 도와주려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남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식도 안전하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선은 절대 넘지 말라. 자식이 울며 매달려도 급하다고 사정해도 그대의 노후 자금만큼은 지켜라.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 둘째, 도울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말하라. 경계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경계를 자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얼마까지 도울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도울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도울 수 없는지 명확히 말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 애매하게 둔다.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한다. 이것이 문제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고 감정으로 판단하면 일관성이 없어진다. 일관성이 없으면 자식은 계속 시험한다. 이번에는 될까? 조금 더 부탁하면 될까? 이렇게 끝없이 경계를 시험하게 된다. 정약용은 도리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모호한 도리는 도리가 아니라 혼란이다. 부모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최대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다. 생활비나 반복적인 지출은 도와줄 수 없다. 사업 자금이나 투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식에게 분명히 말하라. 처음에는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된다. 오히려 기준이 분명한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 부모도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고 자식도 무작정 기대하지 않게 된다. 셋째, 긴급한 경우만 돕고 생활비나 습관성 지원은 하지 말라. 이것은 두 번째 원칙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진짜 위기와 일상적인 부족을 구분해야 한다. 진짜 위기란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사고, 병원비, 실직, 재난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시적인 도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도와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생활비가 매달 부족한 것, 과소비로 인한 비, 계획 없는 지출의 결과는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습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다. 이런 것은 부모가 돈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지원하면 그 습관을 강화시킬 뿐이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겉만 덮으면 문제는 더 커진다고. 자식의 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소비 습관, 수입과 지출의 균형,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지 않고 계속 돈만 대주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생활비 지원은 하지 말라.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단호히 끊어야 한다. 대신 자식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재정 상담을 받게 하거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하거나 수입을 늘릴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계속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넷째,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분리하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착각한다.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자식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것이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책임져야 하고, 그대의 평안은 그대가 지켜야 한다. 이 둘을 분리하지 못하면 평생 고통받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이 있어야만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은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분별의 지혜다. 그대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 자식의 선택은 자식의 몫이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조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고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불안이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실패할 권리도 주고 고통을 통해 배울 기회도 주는 것이다. 그대가 모든 것을 막아주면 자식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선을 명확히 그어라. 여기까지는 내 인생이고 여기부터는 자식의 인생이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그대를 지키는 길이고 자식을 존중하는 길이다. 이제 정리해보자. 그대가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명확한 기준이다. 무엇을 도울 수 있고 무엇을 도울 수 없는지, 얼마까지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한지 분명한 선을 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라. 둘째,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는 능력이다. 자식이 안쓰러워도 미안해도 그것이 옳지 않은 지원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은 인정하되 결정은 이성으로 하라. 셋째,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인식이다. 그대가 안전해야 자식도 안전하다.
그대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다. 넷째, 도움과 독립의 균형이다. 일시적으로 도와주되 의존을 만들지 말라. 위기에는 손을 내밀되 습관적 지원은 거절하라.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라는 분별이다. 그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된다. 자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어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진정한 도리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용에 있다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이 주면 해가 되고 아예 주지 않으면 냉정하다. 그 사이 어딘가에 올바른 균형이 있다. 그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대의 상황, 자식의 상황, 관계의 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같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도와주되 의존을 만들지 말라. 베풀되 그대의 평안까지 내주지는 말라. 이것이 휘둘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길이다. 쉽지 않다.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대 자신도 때때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말했듯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독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생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대가 경계를 세우는 순간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자식도 당황할 것이고 그대도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자식은 책임감을 배우고 그대는 평안을 찾게 된다. 사랑은 깊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평안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을 바로 세우면 관계도 제자리를 찾는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바로 세워라.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도, 돈 문제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